조이의 북카페. 틀렸을 때 느끼는 기쁨.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을 때의 희열.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내가 틀릴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더 엉터리가 된다. 켈시 그래머가 시트콤에서 연기한 프레이저 크레인 박사. 안녕하세요. 조이북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Think Again, 모르는 것을 아는 힘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가 말하는 다시 생각하기의 가치. 확신의 편안함 대신 의심의 불편함을 선택하라. 오늘은 이 책의 프롤로그를 낭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그들은 모두 15명이었고 덜컹거리는 비행 끝에 몬테나의 하늘에서 낙하했다. 그들은 스카이다이버가 아니었다. 산림 소방대원이었고 하루 전에 번갯불로 시작된 산불을 끄려고 투입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그들은 화마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달리게 될 운명이었다. 그때까지는 그런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이들이 맨굴치라 불리는 산의 정상 부근에 낙하한 것은 1949년 8월의 어느 뜨겁던 날 오후였다. 협곡 너머의 불길이 시야에 들어왔고 대원들은 미주리 강을 향해 경사면을 내려갔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불길이 다가오는 곳 주변의 흙을 뒤집어서 방화선을 만들어 불길을 가둔 다음에 화마가 집어삼킬 먹잇감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불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400m쯤 내려갔을 때였다. 대장이던 와그너 도지는 언제 바람이 바뀌었는지 불길이 협곡을 넘어서 자기들을 향해 맹렬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화염이 일렁이는 높이는 무려 9m나 되었다. 불길은 앞으로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축구장 2개의 넓이의 산림을 가로질러서 닥칠 터였다. 오후 5시 45분. 불길을 가두겠다는 계획은 이미 불가능했다. 도지는 작전을 바꾸어야 했다. 싸울 때가 아니라 도망가야 할 때였다. 재빠르게 판단을 내린 도지는 대원들에게 경사면을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대원들은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올라가야 했다. 풀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게다가 바위가 많은 지형이라 이동이 쉽지 않았다. 대원들이 8분 동안 그렇게 허겁지겁 후퇴한 거리는 약 450m였고 이제 능선까지는 채 200m도 남지 않았다. 눈으로만 볼 때는 얼추 안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 불길은 빠른 속도로 그들을 따라붙고 있었다. 그 순간의 도지는 대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불길에 따라 잡히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아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성냥을 꺼내서 불을 붙인 뒤 성냥불을 풀밭에 던졌다. 그의 이런 행동을 두고 생존자 한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장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불길이 뒤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데 대장이 우리 앞에 또 다른 불을 놓았으니 말입니다.
이 대원은 도지가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 대원만 그랬던 게 아니다. 그랬기에 도지가 두 팔을 흔들어대면서 이리 와, 이리 오란 말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대원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정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올라갔다. 대원들은 도지의 시도가 생존 전략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의 생존 전략은 자기 앞에 있는 풀을 태워버림으로써 무섭게 올라오는 화마의 먹잇감을 미리 없애버려 불길의 강도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안전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도지는 물통에 물로 손수건을 적셔서 입을 막은 다음에 재만 남은 그 공간에 납작 엎드려 15분을 버텼다. 성남 불길이 그를 지나쳐서 산 정상으로 타고 올라갈 때 그는 지명 가까이에 있는 산소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비극이었다. 대원 12명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한 대원의 유품으로 발견된 회중시계의 두 바늘은 녹아버린 채 멈춰 있었는데 바늘이 가리킨 시각은 오후 5시 56분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원 3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우선 강인한 신체를 들 수 있다. 도지 외의 다른 두 대원은 강인한 신체 덕분에 불길의 추격을 가까스로 따돌리고 불길보다 먼저 능선에 다다랐기에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도지는 강인한 정신 덕분에 살아남았다. 정신적인 강인함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지능을 떠올린다. 똑똑할수록 복잡한 문제를 그만큼 잘 풀 수 있고 같은 문제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능은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납게 요동치는 격변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일련의 인지 기술들이 있다. 다시 생각하기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능력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지금 막 객관식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당신이 선택한 답들 가운데 하나가 미심쩍다. 다행히 아직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다. 이 경우에 당신은 최초의 직감을 믿고 답을 그냥 두겠는가? 아니면 답을 바꾸겠는가?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이 답을 고치면 틀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업체 카플라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 적이 있다. 일단 답을 선택한 뒤에 그 답을 고치려고 마음먹는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경험칙으로 보자면 답을 고치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정답을 버리고 오답을 선택한다. 나는 경험해주는 교훈을 존중한다. 그래서 증거의 엄정함을 선호한다. 심리학자 3명이 33개의 관련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모든 논문에서 답이 바뀐 경우 가운데 다수가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최초 직감의 오류라고 부른다. 우리는 한번 결정한 답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 망설이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망설인다. 실험을 하나 보자.
수백 명의 대학생에게 무작위로 최초 직감의 오류라는 개념을 가르쳤다. 이어서 그 학생들에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차례 시험을 치게 했지만 한번 결정한 답을 고치려 하지 않는 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지적 게으름 때문이다. 몇몇 심리학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구두쇠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걸 붙잡고 어렵게 쩔쩔매기보다는 기존의 의견이나 생각에 안주하는 손쉬운 쪽을 자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려는 의지를 가로막는 한층 깊은 차원의 저항이 사람의 심리에 존재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세상은 한층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던 사실들이 이미 바뀌어 버렸을지도 모름을, 즉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지도 모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깊이 신봉하는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는 자기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다시 생각하기는 우리 삶이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는 투쟁은 아니다. 대상이 물건일 때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입던 옷이 유행에 맞지 않을 때는 옷을 새로 장만하고 주방 구조나 설비가 유행에 뒤처지면 새로 단장한다. 그러나 대상이 지식이나 견해일 때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착하고 얼어붙기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의심할 때의 불편함보다는 확신할 때의 편안함을 더 좋아한다. 지금도 여전히 윈도우 95를 쓰는 사람을 보고 비웃으면서도 1995년에 형성되었던 자신의 견해는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는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온갖 이야기보다는 기분이 좋아지는 의견에 편안하게 귀를 기울인다. 다시 맨골치의 산불 이야기로 돌아가자. 산불이 자기들을 향해 무섭게 번져올 때 소방대원들에게는 내려야 할 의사결정이 있었다.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그들에게 현재 상황 및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불길이 100m 뒤까지 무서운 기세로 따라온 상황에서는 턱을 개고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산불이 크게 난 상황에서는 대장과 대원들이 나무 그늘에 느긋하게 앉아서 한가하게 관념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맹굴치 산불 현장에 소방대장으로 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대원들과 함께 화마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도지가 만일 느리게 생각했더라면 산불 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신속하게 다시 생각하기에 살아남았다. 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12명의 대원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은 시간과 관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 과연 옳은지
의심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자동적인 반응, 즉 익히 학습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오랜 진화 과정의 적응에 따른 결과이다. 사람은 같은 조건에 놓이면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즉, 만일 당신이 산림 소방대원이라면 당신이 익히 학습한 반응은 불을 끄는 것이지 또 다른 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목숨을 구하려고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익히 학습한 반응은 불에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는 것이지 불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인 조건에서라면 그런 본능이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 그러나 도지가 맹굴치 산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개의 반응을 재빠르게 억누르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도지에게 그런 방식의 화재 대피책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심지어 도지는 그런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순전히 현장에서 발휘된 즉흥적인 대처였다. 나중에 다른 두 생존자는 자기들이 받은 소방 교육 내용 가운데에는 도지가 했던 그런 방식은 없었다고 청문회 자리에서 증언했다. 많은 소방 관련 전문가가 평생을 바쳐서 산불 진화 및 안전 대책을 연구했지만 불길이 닥쳐올 때 맞불을 놓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지의 이 대피책을 얘기해주면 그들은 보통 그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놀라운 지략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천재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놀라움은 이내 자신에 대한 낙담으로 이어진다.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수학 숙제를 하다가 완전히 얼어붙어버렸지 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기는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나 천재성이 없어도 된다. 맹굴치 화재의 그 결정적인 순간 이전에도 대원들은 다시 생각하기의 기회를 놓쳤다. 그 다시 생각하기는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도지는 성냥불로 맞불을 놓기 전에, 즉 불길을 피해서 능선을 향해 도망치기로 하고 발길을 돌릴 때 대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대원들은 도끼, 톱, 삽 등을 챙긴 9kg가량의 가방을 여전히 짊어진 채로 능선을 향해 힘겹게 올라갔다. 8분 동안이나 말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면 우선 무거운 짐을 버려야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이 우선임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에게 화재 진압 장비는 임무 수행의 필수 도구이기에 장비를 잘 챙겨야 한다는 원칙이 훈련 과정이나 경험에서 그들의 머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지가 장비를 버리라는 지시를 내릴 때까지도 대원들은 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대원은 다른 대원이 뺏어서 버릴 때까지 계속 삽을 들고 있었다. 만일 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일찍 포기했더라면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조금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 내가 보기에는 다시 생각하기에 대해 지금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때는 없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개되자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가 빠르게 걷던 걸음을 늦추고 자기가 설정한 가정들을 다시 생각했다. 바이러스가 자신들의 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었고,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치명적일 것이라는 게 두 번째 가정이었으며, 증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것이라는 게 세 번째 가정이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현재 계속 쌓여만 간다. 작년에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정신적인 유연성을 테스트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것,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포옹을 하는 것 등이 안전하다는 것을 너무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이제는 이 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포츠 경기는 늘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중계될 것이라는 가정도, 사람들이 서로 멀리 떨어진 채로 일해야 하거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게 될 일은 없을 거라는 가정도 그렇다. 내가 이 책에서 설정한 목표는 다시 생각하기가 일어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나는 가장 매력적인 증거를 찾아냈으며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다시 생각하기 기술 보유자들을 찾아냈다. 독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과거에 전향적인 생각을 하던 기업가가 왜 덫에 걸리고 말았는지, 오랜 기간에 걸쳐 공직에 도전했던 후보자가 왜 감염 증후군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보게 되었는지,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틀렸을 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는지, 세계 최고의 예측가들이 자기 견해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리고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제작자가 어떻게 생산적인 싸움을 벌여 나가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이 책의 메시지는 이제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의견은 버리자는 것과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의 자아감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시 생각하기 기술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분명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인생에서 행복을 누릴 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다시 생각하기는 오래된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문제에 오래된 해결책을 다시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시 생각하기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보다 적게 하는 지름길이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도구들 가운데 어떤 것,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릴 시점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